잠시 후 소년이 온다 독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줄거리를 통해 감동을 얻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주역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하고 연습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선생님은 그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을 확인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소년이 온다 독서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준, 강수아입니다. 이번 소년이 온다 독서 토론회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읽고 이에 관련된 8가지 사회 기술 주제로 토론을 해보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선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관심을 갖고 윤리적 의무감,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2025학년도 2학기 소년이 온다 독서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년이 온다는 아시겠지만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렇죠? 그리고 양심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토론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다른 어떤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배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럼 이번 소년이 온다 독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도서를 가지고 8가지 주제로 토론을 해볼 건데요. 저희는 이번 토론의 사회를 맡은 강수아, 이상준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군인, 경찰 등은 명령을 따르는 것과 양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우선 발언자 11번, 13번.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명령이 상부에서 부당한 명령이 내려왔을지라도 그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본인의 의견을 관철하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 속에서 나와 있듯이 그 양심의 보석을 죽음과 맞바꿔도 좋다고 판단했을 겁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서도 그 책 속 주인공들이 본인들의 그 가치를 부당한 명령에 맞서서 그거를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상기시키는 장면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명령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비교 대상이 양심일 경우에는 양심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령은 사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인을 개개인이 아닌 일반 시민 중 하나로 취급합니다. 그리하여 명령을 따르면 불필요한 희생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은 사람을 개개인으로서 취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군인은 단순히 이제 명령에 따르는 명령에 복종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개개인의 사고로서 양심에 따라 이 명령이 맞는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속 은숙처럼 폭력의 상처를 증언하는 것은 피해자의 도덕적 의무일까? 선택적 권리일까? 다시 말해 고통스러운 과거를 겪은 사람은 반드시 증언해야 할까? 아니면 말하지 않을 권리도 있을까? 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다시 증언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증언이 의무가 되어서 피해자가 고통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을 하게 되면 피해자의 회복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해자의 증언은 선택적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설 속에서 선주라는 등장인물이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논문을 쓰기 위한 어떤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응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그 고통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은 제3자로서는 상상도 못할 고통이 될 것입니다. 소년이 온다를 읽다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 직선으로 쓰러져 죽어있는 아이들에 대해 선생에게 말해야 합니까? 무슨 권리로 그걸 나에게 요구합니까? 저는 이걸 말하는 것, 자신이 겪은 일들을 말하는 것을 선택적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리고 사회는 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실을 말했을 때 우리와 그리고 사회는 그들의 용기를 존중해야 되고 그 용기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이제 증언을 함으로써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더불어 이 과정 속에서 회복 과정에 상처가 입힐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권 문제도 야기된다. 물론 이제 증언이라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말안 된다면 그 용기 자체를 존중해주고 그 한 개인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제 3번입니다. 아픈 기억을 잊는 것이 더 나을까 아니면 끝까지 기억하는 것이 더 나을까?입니다. 저는 아픈 기억을 잊는 것보다 끝까지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소년이 온다에서 망각에 대한 조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각이란 사회가 의도적으로 과거의 폭력을 지우려는 행위입니다. 1980년 8월 10일 민주화운동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분위기와 언론을 막아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정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모습을 지향하여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잊는 것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게 개인의 평안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삶에 큰 영향을 줄 때 기억을 잊거나 봉인하는 것은 고통의 재경험을 막고 현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기억하는 것은 개인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역사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은 역사적 진실을 보존하고 희생된 이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한강 작가는 기억하는 행위가 곧 죽은 자들과의 연대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모습은 개인의 고통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전체가 그 고통을 함께 책임지고 끌어안는 방식입니다. 망각에 순응하는 것이 또 다른 폭력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개인의 망각은 좀 인정해 주되 우리 사회가 그걸 좀 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속 인물들이 겪은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거나 잊히기도 한다. 디지털 사회에서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집단 기억 보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아가 기술이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왜곡을 만들까?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술 등은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서 네트워크 속에서 기억을 저장하고 한 집단의 정체성과 역사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자원이 될 것입니다. AI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의 진위를 파악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서 그 진위성을 보장하며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 자유로운 기억의 접근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집단 기억 보존이 진행될지라도 역사적 견해가 갈리는 부분은 존재할 것이며 왜곡된 정보로 기록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집단 기억을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저장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역사적 사건이나 피해자의 증언 등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고 많은 자료를 분석하거나 잊혀진 기록을 찾아내며 넓은 시야에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은 자료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과거의 사실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역사적 사실 진위를 확인하고 보관하고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이에 반해 잘못되고 이제 왜곡되는 것은 이 집단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사회가 윤리적 의식이 함양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용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작품 속에서는 당시 정부가 언론과 기록을 통제하였습니다. 오늘날 IT 환경에서 검열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IT 기술인은 어떤 윤리적 책임을 가져야 할지. 네, 저는 먼저 IT 환경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와 검열 사이에서 저는 어느 정도의 검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책에 나와 있는 정도의 검열은 사실 5.18 민주운동 당시
되게 심각한 검열과 언론 통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광주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사실 이 정도의 검열은 인간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정도의 심각한 검열이라 생각해서 이는 전 좀 지나치다 생각하였고, 저는 표현의 자유와 검열 중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 속에 있는 내용 중에 프랑스 혁명과 스페인 대전, 2차 세계대전, 검열에 걸릴 위험이 있는 68혁명에 관한 자는 번역자가 미리 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과도한 검열로 인해서 편집자들이 제대로 날개를 펴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과 비슷하게 작가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에서도 정부 빅브라더가 국민들에 대한 검열을 최대한으로 적용해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없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표현의 자유를 맹가하면은 잘 보장해 주시는 게 좋다고 말해 주셨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너무 필터링 되지 않아서 잔인하거나 좀 부적합한 정보까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면 그게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의 생각이라던가 정보 같은 것들이 앞서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학생분의 말대로 오인된 정보라던가 사회의 질서를 해칠 만한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라도 자유를 보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보장을 그런 것들은 검열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저도 검열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과도한 혐오를 조장하는 것과 같은 악의적 콘텐츠를 제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세워놓고 어떤 객관적 사실 같은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약간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일이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어떤 학생은 검열은 일부 필요하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검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책이나 또는 실제 국가 중공만큼 심한 검열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헛된 정보를 잘못 받아들이지 않도록 충분한 검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반대로 정부의 과도한 검열은 진실, 은폐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을 때 이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며 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준은 어떻게 맞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속에 1980년 광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오늘날 CCTV, 빅데이터, AI 감시 기술이 있었다면 진실이 더 빨리 드러났을까요? 반대로 기술이 권력에 의해 남용되었다면 또 다른 억압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그러한 CCTV, 빅데이터, AI 감시 기술과 같은 기술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의 진실이 조금 더 빨리 드러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광주는 언론이 통제되고 봉쇄된 상태였는데요. 이럴 때 CCTV, 빅데이터, AI와 같은 여러 가지 기록의 기술이나 그 당시에 일어났던 진실을 어떻게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다면 그렇게 찍혀있던 모든 자료들이 훗날 이것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퍼져나감으로써 그 당시의 사건의 해결을 조금 더 빨리 돕는 방향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시 CCTV나 빅데이터 같은 오늘날의 기술이 존재했다면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이 발생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진실을 감추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군부 독재가 철저하게 독재하던 시대로 오히려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는 겉으로는 감시의 눈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이 통제하기 가장 쉬운 기술 중 하나입니다. 군부 정권은 법과 제도를 임의로 개정하여 CCTV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시민들을 폭도로 보이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12번 토론자분께서 피해자들의 아픈 기억 회상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미 온라인으로 퍼져나간 자료들로 인해서 더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술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처음에 발언해준 것 같이 진실이 더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강 작가에 대한 내용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한강 작가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그 당시 통제되어 있던 어떤 사진 자료들을
몰래 보고 그것에 대해 충격을 먹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사진 같은 카메라 기술도 그 당시 좀 더 발달했다면 더 많은 기록이 남아있을 거고, 그랬다면 광주를 넘어서 다른 지역과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오히려 그 진실이 더 빠르게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은 기술이 더 빨리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일 수 있었다. 당시 광주의 상황이 언론에 은폐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있다면 더 좋은 증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발언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이 기술이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기술은 오히려 통제의 수단이 되기 쉽기 때문에 기술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해주셨고요. 한편 증언 요구가 과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유를 통한 2차 가해 가능성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작품 속의 가장 큰 질문은 인간 존엄은 무엇으로 지켜지는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와 로봇이 인간의 결정을 대체할 때 인간의 존엄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요? 소년이 온다 속의 인물들이 국가의 폭력과 억압 속에서도 두려움 같은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며 이겨나갔던 것 같이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과 AI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만의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판단 능력과 책임 의식을 통해 이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의 윤리 기술을 도입해서 만약에 정보가 수정되거나 변형, 왜곡된다면 그 AI로 발생한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은 특별한 발행 주체가 없고 사람들이 각각 검증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이용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AI와 로봇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더라도 기술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술을 통해서 보장할 방법은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각종 미디어의 접근성이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 기억되고 기록으로 남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잊혀지는 것은 반대로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최근에 심각한 사회 문제를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에 흩어지는 많은 정보들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권을 기술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너무 AI와 로봇에 의해서 침해될 것이라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봤고, 오히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다시 또 인간 존엄을 침해하게 될 그 뒤에 있는 권력을 좀 더 견제를 해야 하지 않나? 그거에 대한 위기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윤리적인 기준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를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AI에 우리만의 윤리적인 기준을 도입하면 이를 왜곡되는 방법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으로 발언자분들은 인간의 도덕적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AI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오히려 편향되고 불공정한 정보를 감지할 수 있으며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권력에 더 종속되지 않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 오히려 더욱더 공정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AI, 블록체인이 악용될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다시 이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의 시민들의 참여와 윤리적인 기준을 정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발언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느새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뇌과학,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망각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뇌의 방어 기제입니다. 이때 아픈 역사적 사건의 보존을 위한 기업과 개인의 삶을 위한 망각 중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의 정신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 아픈 역사의 보존과 기억이 더 중요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망각은 개인의 상처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기억의 부재는 사회 전체의 그 도덕적인 정체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과거와 같은 실수와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단의 기억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 그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이 되어줍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덮는 망각이 아니라 과거의 그 아픈 과거에서 얻은 그 통찰력과 그 책임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픈 역사 사건의 보존과 기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망각을 통해 지금 당장 잊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기억을 해서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또 아픈 과거를 반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상처받는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망각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앞에 두 학생분과는 또 다른 입장인데요. 저는 개인의 삶을 위한 망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망각은 개인의 삶을 보호하고 현재의 삶을 기능하게 하는 뇌의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제이자 두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픈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가 고통스러운 당시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더 나은 방향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입장과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개인에게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스스로 통제하고 재해석할 권리가 있으며 그 자율성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아픈 역사의 교훈은 제도적 객관적인 방식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되 개인의 심리적 치유와 망각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역사적 가치와 증언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 자유, 기술의 위험성과 책임, 윤리, 기억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들이 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각자 답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